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의문을 갖거나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에 대하여 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원래 이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눗셈 도입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과서 비판에 대해서 무척 거북해하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해하는 분들의 반응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설마 교과서가 잘못될 리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교과서를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이야. 교과서를 버리면 나눗셈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지? 제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Rip it out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찢어버리라고 말하는 장면을 제시했는데 이게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무한 신뢰, 무조건적인 신뢰, 거의 맹종에 가깝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벗어나면 불안한다.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학교 급식을 먹던 내 아이가 계속 배탈, 설사, 심지어 구토까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그래도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니까 계속 먹어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는 거 과연 옳을까요? 당장 급식 중단하고 재료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요리 과정이 잘못되었는지 급식 만드는 전체 과정을 샅샅이 검토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교과서를 버리라고 할 때는 제 나름의 충분한 수학적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통성, 영어로 시스테메스틱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수학이 체계적인 학문이라고 하죠. 참이라고 확정된 지식을 토대로 그 위에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 이걸 계통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지을 때 벽돌 쌓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5에서 2를 빼는 뺄셈, 2에 얼마를 더하여 5가 되지? 라는 덧셈을 토대로 도입하는 것, 이게 계통성이죠. 나눗셈 도입, 이걸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8 나누기 2라는 나눗셈, 2에다 얼마를 곱하면 8이 되지? 이런 곱셈에서 나눗셈을 도입한 거죠. 실제로 우리는 나눗셈을 하지 않고 곱셈으로 답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학의 계통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당연히 제가 했던 것처럼 나눗셈이라는 벽돌을 곱셈이라는 벽돌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중에 교과서가 8종이 있는데 이걸 전부 검토한 저는 사실 어이가 없었던 거죠. 나눗셈을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분배 상황을 제시하고 몇 개인지 개수를 세라고 하니까요. 이건 수학의 계통성은커녕 나눗셈이라는 용어만 보고 아, 나눗셈 나누어 주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8개 중에 7개가 그렇고 단 하나 금성 출판 사건만 분배 상황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교과서가 계통성 때문에 그렇게 도입한 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곱셈으로부터 나눗셈을 도입해야 하는데 다른 교과서들처럼 이것도 역시 개수 세기로 나눗셈을 도입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전 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피제수와 제수의 단위, 이 중요성에 주목한 교과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래도 교과서를 따라 하시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 나눗셈 부분 찢어버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이 교과서를 버리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1894년 구한말에 한 영국 여인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이후에 4차례나 더 이 나라를 찾아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환갑을 넘긴 파란 눈의 이 할머니,
직접 나룻배를 타면서 한강을 오르내리며 보고 느꼈던 당시 우리 조선의 선조의 모습을 세밀하게 생생하게 기술해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조선과 그 이웃나라 이 책에 묘사된 구한말 우리 교육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어 왔다. 학교의 서생도들은 그들 앞에 중국의 책들을 펼쳐놓고 마루 위에 앉았다. 상체를 좌우로 난폭하게 움직이면서 또는 앞뒤로 움직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크고 높은 소리로 중국의 한자를 외우고 고전을 공부했다. 그리고 중국 현인들과 신비로운 중국의 역사를 외웠다. 조선의 선비들이 관료가 되기 위해서 머릿속에 채워 넣었던 책은 사서삼경을 비롯한 중국의 고전들이었습니다. 인, 의, 예, 지, 선 이걸 중심으로 이성과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진리가 이 책자들에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굳게 믿었죠. 그러니 책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갖는 거 가능하지 않았죠.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의문이 들거나 막힐 수도 있는데 그건 책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잘 모르거나 무지해서 빚어진 거다. 이렇게 읽는 사람 탓으로 간주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이런 생각이 오늘날 학교 교과서에 대한 무한 신뢰로 계속 이어져 내려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맹종하는 또 다른 이유를 이번에는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961년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 이 사람이 실험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해서 선생과 학생 역할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학생은 사전에 미리 이 사람하고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내부자들이었죠. 가짜 피실험자들이에요. 모집한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선생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학생 역할을 이 가짜 피실험자는 신체 전기 충격 장치를 연결하고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선생 역할을 하는 진짜 피실험자는 학생이 공부했던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읽어주라 이렇게 지시를 받습니다. 이때 오답을 하면 전기 충격을 가하는 스위치를 누르도록 했습니다. 15V에서 450V까지 충격을 주는 스위치 30개가 그 사람 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실험이 시작되면 가짜 학생은 일부러 오답을 말하면서 전기 충격을 자초합니다. 오답마다 충격의 단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기도 하죠. 이때 피실험자가 멈칫거리면 옆에 있던 실험자는 계속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집니다. 저 실험자도 당신이 계속 실험하는 걸 원하거든요.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계속하세요. 실험 시작 전에 스탠리는 최고 단계인 450V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참가자 40명의 3분의 2에 달하는 26명이 450V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40명 모두 300V 스위치를 눌렀거든요. 자, 왜 그랬을까요? 실험에 참가한 이 사람들은 현금을 받기로 했고 실험이 실행되는 예일대학이라는 이 학교의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한 충분한 명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명분만 주어지면 사회적 압력이나 영향력이라는 그런 권위에 대항하기는커녕 속절없이 쉽게 굴복하고 복종한다. 이걸 보여줍니다. 명령에 따라 얼마든지 잔혹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허약한 단면을 보여주는 실험이거든요. 자, 어떠세요? 교과서 내용이 아무리 틀려도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국가라는 꼬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교과서를 보고 있는데 나만 보지 않는다?
이런 사회적인 압력과 영향력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교과서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교과서 필자였습니다. 6차부터 7차까지 3차례 개정이 있을 동안 대략 15년 정도, 물론 초등이 아닌 중등 교과서를 집필했죠. 처음에는 교과서를 집필해서 우쭐했지만 좀 있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필자가 아니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내용을 채워넣는 사람이라는 자괴감 말입니다. 왜 그런 자괴감이 들었는지 언젠가 교과서 집필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내 아이의 공부가 어떻게 되든 간에 교과서라는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내 아이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는 것이 옳을까요? 이래도 교과서를 맹신하시겠어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굿데이.